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북과 충북, 강원도를 잇는 단양 팔경 벨트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1차 경청버스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들을 찾은 만큼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연휴 동안 전국 곳곳을 돌며 골목 민심을 들은 이재명 후보. 고향 안동과 가까운 경북 영주를 찾아 자신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 정보 왜곡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어서 이 자리까지 왔겠어요.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보수 성향이 강한 험지를 나흘째 방문했는데 한 정당이 계속 집권하면 경쟁이 사라져 지역 발전이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보수적 색채가 좀 강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사회에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상품권으로 직접 채소와 간식거리를 사며 민심과 접촉면을 넓힌 이 후보. 경제위기 속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비용을 공동체가 분담하자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코로나19 대출 관련 종합대책 마련도 약속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논란 속에서도 기존의 실용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민생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기 양평과 여주, 충북 음성과 진천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두 번째 경청 투어에 나섭니다. 각각 보수 강세 지역이자 중도층 비중이 큰 곳으로 꼽히는 만큼 외연 확장을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짧은 선거 일정상 조속히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적잖은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정통성을 내세우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보름여간의 경선 레이스가 끝나며 선거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 선대위. 첫 상견례에서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반이재명 빅텐트 구상에 첫 발을 뗀 셈입니다.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상대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물밑 접촉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덕수 전략 등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덕수든 김덕수든 다 합쳐서 무조건 이재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이지만 당과 후보 사이 단일화 방식과 시기 등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적잖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후보 선출 당일 저녁 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조속한 단일화 중요성을 언급한 지도부를 향해 여기가 한덕수 당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당의 후보다라는 취지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공보물 발주 등 선거 일정을 고려해 7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도 최소 9일까지는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며 초반 선거운동 지장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자 태도를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지연 전술로 11일 후보 등록 마감 시점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기류까지 감지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에선 후보로 뽑히자마자 단일화 청구서부터 내미는 게 정상적이냐는 불편한 기색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캠프 내에서 반드시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자강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선거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을 캠프 측 인사로 교체한 것 역시 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아직 그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논의를 해나가야죠. 가급적이면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 측은 전당대회 직후 당 지도부의 단일화 룰을 포함해 모든 과정을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로 파악됐습니다. 당과 후보 사이 단일화 방식과 속도 등을 둘러싼 이견에 단일화 논의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견 봉합의 실패에 본격적인 잡음이 터져나올 경우 대선 레이스 전반에 타격이 적잖을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서 단일화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도 직접 소통할 것이고 실무적인 협의도 병행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당내에서 요구가 불거지던 대법관 탄핵을 추진할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대부분은 공직자 중립의무 위반과 국민 참정권 침해 등 사법부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의원이 이 후보의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기일을 중요 분기점으로 언급했다며 법원의 기일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처럼 탄핵을 휘두른다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 한 사람의 죄를 방탄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붕괴시키고 이재명 후보를 초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행태를 의회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고 규정한 뒤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전 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다양한 유력자들을 법당에 초대해 모임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김 여사와 오랜 기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린 1961년생입니다. 전 씨는 일광조계종 소속 승려이자 무속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광조계종은 한국불교종단 협의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적인 불교 종파와는 달리 불교와 무속을 결합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일광조계종이 주최한 행사에서 소가죽을 벗기는 구판이 벌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 씨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건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전 씨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적어도 지난 2010년 이전부터 법당에 자주 드나들며 전 씨와 장기간 막역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전 씨는 이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차린 법당을 통해 유력자들과의 친분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법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전 씨의 지인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전 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사랑방으로 법당을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자택과 법당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는 유력 정치인, 검찰과 경찰, 기업인 등 수백 명의 명함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 당시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 윤모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인삼주 등을 건네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캄보디아 개발 사업과 대통령 취임식 참석, YTN 인수 등을 전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선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실제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중 관세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내리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헌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산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하려면 관세율을 먼저 낮추라는 중국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hat we were doing with China was just unbelievable. We had a trade deficit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with China. 하지만 145%의 관세를 부과한 만큼 이 상태로 중국과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며 어느 시점엔 관세를 낮출 거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대해서는 과도기일 뿐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Are you worried about a recession? No. I said this is a transition period. I think we're going to do fantastically.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각종 위법 조치가 드러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헌법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Citizens and non-citizens deserve due process. Do you agree, Mr. President? I don't know. I'm not a lawyer. I don't know. Well, the Fifth Amendment says I don't know. as much. It might say that, but if you're talking about that, then we'd have to have 1 million or 2 million or 3 million trials.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가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엄청난 증오가 있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기 위해 무력을 쓰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도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삼선 도전에 대해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훌륭한 4년을 보낸 뒤 대통령직을 공화당원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미국 어린이들의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조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미국에서 팔리는 장난감의 8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관세 폭탄 탓에 업체들이 발주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장난감 가게. 상품 10개 중 8개 이상은 중국에서 옵니다. 당연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hese are an $8 ball, which is a pretty expensive ball, but they are really good. They're going to be a $20 ball. 관세는 장난감 업계의 전통적인 대목인 크리스마스까지 위협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엔 중국 공장에 발주를 넣어야 재고를 쌓을 수 있지만 관세 폭탄 탓에 주문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因为我们一直长期合作，因为关税的问题导致我们那个交易停滞，很难过吧。 그러다 보니 미국 장난감 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는 관세가 유지되면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폐업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선물을 기다릴 어린이들은 걱정이 커질 법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갑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중국 선박에 가득 실린 물건 대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Maybe the children will have 2 dolls instead of 30 dolls, you know? And maybe the 2 dolls will cost a couple of bucks more than they would normally. But we're not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we have to go out of our way. 장난감 업계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를 두지 않을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좀 유예된다고 해도 크리스마스에 맞춰 너도 나도 주문을 재개하면 운송비도 뛸 게 뻔해서 장난감 값이 쉽게 낮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다시 만나 한때 흔들리는 듯했던 반미연대를 재확인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ICBM 사르마트를 실은 발사 차량 편대가 크렘린궁을 향해 이동합니다. 오는 9일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예행 연습에 나선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러시아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도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本台消息，应俄罗斯联邦总统普京邀请，国家主席习近平将于5月7号至10号对俄罗斯进行国事访问。 중국 외교부도 양국 정상이 일련의 중대 사안을 두고 전략 소통을 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노동절 연휴 중에 나온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승절 휴전 거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8일 밤 12시부터 11일 자정까지 사흘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어떠한 안전 보장도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바티칸 독대에 이은 광물협정 체결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건너뛰고 러시아와 직접 종전談판에 나서는 듯했던 미국을 돌려놓은 셈입니다. В угоді немає боргу і створюється фонд відновлення, який буде інвестувати в Україну. 진영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건 그동안 평화 중재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중국에도 기회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 전승절 참석을 확정하며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여준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주입니다. 이번 주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이른바 콘클라베를 앞두고 굴뚝과 난로 등 시설물 설치가 바티칸에서 시작됐습니다. 콘클라베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게시한 합성 사진과 인터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샀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굴뚝을 달고 내부에는 투표 용지를 태울 난로도 설치합니다. 오는 7일 열리는 콘클라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투표권 있는 추기경 135명 중 2명은 건강상 이유로, 1명은 교황청 재정 비리에 연루돼 불참합니다.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은 새 교황이 선출되면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옵니다. 첫 번째 콘클라베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8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이 안 나면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 2번 투표를 계속합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사진 게시와 인터뷰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자신의 얼굴에 교황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병적 과대망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뉴욕주 가톨릭 협의회는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회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차기 교황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질문을 받고선 엉뚱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No, I don't know. I have no preference. I must say we have a cardinal that happens to be out of a place called New York who's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지지하는 발언인데 AP통신은 오히려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출신 추기경 4명을 만난 것이 콘클라베 개입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새 교황 선출을 앞두고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강풍이 불어닥친 서울과 강원도에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센 바람에 떨어져 나간 건물 외벽이 호텔 출입로를 덮쳤고 빌라 지붕이 중학교 담벼락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인도 한편에 두꺼운 돌무더기가 동강난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발렛 파킹이라고 적힌 주차 부스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서울 가롤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이 강풍에 맥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벽체는 바로 옆 호텔 주차장 출입로를 덮쳤는데 천만다행으로 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텔 주차 요원들도 사고 당시 부스에 있지 않아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과 용산구청은 인도 통행을 통제하고 사고를 수습했으며 건물 안전관리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 2시 45분쯤엔 서울 성수동 4층짜리 빌라 지붕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지붕이 근처 중학교 쪽으로 떨어지면서 담벼락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친 강원도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선 4층짜리 모텔 외벽에 붙은 패널이 강풍에 들떠 위태롭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양구에선 바람에 날아간 캐노피 천막이 통신줄에 걸리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강풍 피해 신고 수십 건을 접수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개동 넘는 공장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에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추산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2천만 명 가까이, 유심 교체는 95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T월드 2,600개의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은 최악의 해킹 사고에 따른 보호 조치와 관련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4일 중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에 현재 1,991만 명이 가입했고 4일을 지나면 2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로밍과 정지, 해외 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입 대상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입니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자동 가입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자동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는 3일까지 95만 6천 명이 했고 공항 로밍 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아 그쪽에 최대한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출국 인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던 3일 공항에서 교체된 유심 수량은 2만 개 가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유심 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의 경우 하루에 20만 명 정도 신청하고 현재까지 760만 명 정도 된다고 SK텔레콤은 전했습니다. 유심 교체 여유분과 관련해선 5월 말까지 재고는 500만 개라며 5일부터는 T월드 2,600개 매장이 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 따른 집단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선 임무 소홀에 대한 질책이나 처벌은 당연히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켜야 되는 의무를 이제 소홀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질책이나 처벌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당연히 감수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 부분을 아직은 다들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정부 지도에 따라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작 일정은 있지만 끝나는 일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며 여러 상황을 보고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1년을 끌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빅3 담배 회사와의 담배 소송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혀서 공단이 승소한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KTNG 등 3개 담배 회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4년 시작됐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은폐, 축소하는 광고로 흡연을 조장했다며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청구 기각이었습니다.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병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흡연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며 경고 문구 등을 통해 유해성을 알려왔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건보공단은 1심 판단이 나온 뒤 즉각 항소했고 담배를 못 끊고 결국은 폐암에 걸리는 과정에 이르렀는가, 담배 중독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과 얼마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해 나갈 생각입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흡연이 내장 지방을 늘려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암 등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 광범위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통한 여론전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한국비만학회와 대한내과학회, 대한간학회 등 의료계에서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고 흡연과 특정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개별 흡연자에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22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다면 정부의 금연 정책은 강화될 가능성이 큰데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는 생수가 안전한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위생적으로 더 깐깐하게 만든 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부터 생수의 품질 안전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마트에 파는 식품을 보면 햇서 표시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산에서 제조, 보존, 유통 등 모든 단계의 위생 관리를 잘했다고 정부가 인증한다는 표시입니다. 음료수도 인증 대상인데 먹는 샘물인 생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발암물질 용출 등이 문제가 될 때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생수에도 햇섭에 기반한 국제 수준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직사광선으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게 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미량 오염 물질 분석법 개발과 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생수 원료가 되는 지하수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샘물 개발로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허가 전 환경 영향 조사 때 지하수 수위와 수량 변동을 더 깐깐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수시험 방법을 보다 좀 세분화하고 수위 강화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검토 절차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내 생수 시장은 3조 2천억 원 규모로 30년간 44배 커졌습니다. 업계,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하는 품질 안전 인증제는 생수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띠를 채우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문제도 여전했는데요. 대책은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근처를 걸어가던 9살 배승아 양은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8살 조은결 군은 하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버스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4살 배기가 차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스쿨존 사고 관련 어린이 피해자는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 사고는 등 하교 시간에 집중됐는데 오후 3, 4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대부분 걷던 중에 차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차 안에 탑승 중의 사고는 훨씬 경상 사고가 많은데 걸어가다가 애들이 이제 치인 거니까 훨씬 그 중상도가 높아요. 운전자 주의라든지 어린이 이제 교통지도 강화라든지 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을 해야 될 문제이지. 차에 탄 아이에게 안전띠를 채우지 않는 안전 불감증도 여전했습니다. 어린이가 다친 자동차 사고를 분석했더니 10명 가운데 2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사고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실험 영상만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가운데 4명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6살 미만이거나 체구가 작은 아이는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안전띠를 맬 때는 아이들 키에 맞춰 높이를 조절해 가슴을 지나가도록 제대로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만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만 18세 이하 환자는 27만 6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수 증가세는 7세에서 12세 연령대에서 특히 가팔랐는데 7세에서 12세 남자 아동 청소년 환자는 2020년 3만 3,800명에서 2024년 7만 6,159명으로 2.3배 늘었습니다. 학교에, 학원에 매일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또 매일 가는 학원과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린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죠. 염혜원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800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어린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바로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 친구들과 게임하기, 운동하기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에 2시간 이하만 놀 수 있다고 답했고 15.8%는 1시간도 못 논다고 말했습니다. 빼곡한 스케줄이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과외, 학습지 등을 몇 개나 하는지 물었더니 2-3개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6개 이상을 한다는 답도 17.6%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셋 중 1명 정도는 일주일에 8시간 이상을 학원에 쏟았습니다. 어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큰 학원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린이들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찬성 의견이 31.1%, 어린 나이에 그런 공부 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27.8%였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형 대답도 16.6%나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인공지능 AI는 인간 삶의 약인가 독인가? AI의 역설 기획 시리즈 오늘은 2번째입니다. AI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AI 구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간과 AI의 전쟁. AI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인류는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그러자 AI는 인간을 마치 건전지처럼 전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AI는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합니다. 챗GPT-4에 질문을 하나 하면 10W LED 전구를 3분 켤 수 있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는 현재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5%를 차지합니다. 2030년이면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맞먹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GPU 칩을 냉각하기 위해 수십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점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What I'm most worried about is that we're building an enormous infrastructu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extremely energy and water intensive without looking at the very real downsides in terms of the climate impacts. 다보스 포럼이 지난 1월에 낸 AI의 에너지 역설이라는 보고서입니다. AI의 전력 소비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구글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거의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이후 배출량이 오히려 50%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애초에 감축 계획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AI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 탄소 중립 계획이 최근 생성형 AI 경쟁 때문에 차례로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 효용을 높이고 차량 흐름을 최적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기후위기의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고 능력 개선과 더불어
작동 과정이 친환경적일 때 AI는 인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올해로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전국 곳곳에 친일 잔재가 있습니다. 호국 정신의 상징이라 할 진주성에는 친일파를 기리는 비석들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SES 서경방송 김순종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선조들의 호국 정신을 상징하는 진주성.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이곳에는 진주성을 지켜온 이들의 비석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비석들 사이로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있는 이들의 비석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정상진의 시해 불망비도 있습니다. 정상진은 일제의 전쟁에 쓰일 비행기, 진주호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조선특별지원병 진주후원의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친일 인사들의 비석이 진주성에 옮겨진 건 1973년 진주 곳곳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비석을 이곳에 모으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비석이 누구의 것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알리는 안내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친일파들 혹은 친일 혐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석들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사실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주성 외에도 진주 곳곳에는 여전히 수십 개가 넘는 친일 인사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금곡면의 한 마을 입구 앞입니다. 도로변 옆에는 이름 모를 비석이 서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김기태의 시해 불망비입니다. 진주에는 이 같은 비석이 30여 개 가량 있습니다. 김기태는 일제강점기 군자금을 헌납하고 조선의 젊은이를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가담했습니다. 광복 80주년 비석과 같은 친일잔재들의 실태 파악과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고려 후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전남 화순 석천사가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절터에서는 기와와 분청사기 등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옛 모습 재건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지나 자연과 어우러진 아담한 산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찰 입구의 고즈넉한 정자와 5층 석탑이 옛 절터임을 말해줍니다. 중봉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석천사는 1530년 간행된 신증 동국 여지 승납에도 기록된 화순의 주요 사찰입니다. 500여 년 전 대웅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경내 곳곳에서 고려시대의 어골문 기와와 분청사기 조각 등이 발견됐습니다. 예, 주로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또 그릇도 나오대요. 예, 접시 막 이런 거. 1871년 호남 읍지에는 폐사지로도 기록된 만큼 고려 후기에 창건돼 조선 후기까지 법 등을 밝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임시법당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빼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옛 절터를 그대로 살려 대웅전과 산신각, 객실 역할에 요사체 등이 들어섭니다. 3년이면은 법당, 요사체 이제 다 가람이 다 배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 마음이 답답할 때 와서 쉬는 곳 그런 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천사의 과거 모습 재건을 염원하기 위해 불교계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도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힐링 음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모시면서 오는 2027년까지 완전히 복원하는 석천사는 수려한 경관과 함께 사색과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월요병 없이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어린이날 당일이자 부처님 오신 날로 긴 황금 연휴의 셋째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후 시간대엔 서울 방향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내다보지만 아직까진 양방향 대체로 무난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빨간 날을 맞아 나들이 가는 차량으로 60번과 52번 노선에서는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양양과 원주 쪽으로 나들이 교통량 모이고 있고요. 충청 이남으로 향하는 길은 전 구간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은 없겠지만
1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한남과 신탄진 사이로 공유의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주의 구간도 있습니다. 바로 사고 구간인데요. 남이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주춤하는 구간인데요. 곡선도로인 만큼 더더욱 주의 운전이 필요하겠고요.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 부근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교통량으로 인한 정체는 살펴지지 않지만 조남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 차량 점검 신경 쓰셔야겠고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나들이 차들이 모이면서 미사 부근부터 5km 구간 막혔다가 화도와 서종 사이로 다시 한번 차 간격 좁히는데 화도 나들목 진출로 이용하신다면 사고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졸릴 땐 쉬어 가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만화 영화 좋아하는 분들 많죠.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홍길동에서 아기 공룡 둘리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주요 캐릭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수표 기자입니다. 안 된다. 너는 천첩의 소생. 나를 아버지라고 못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입니다. 1960년대 일반 영화의 10배 가까운 제작비가 들어간 대작입니다. 70년대 로버트 태권브이와 태권동자 마루체라치는 엄청난 인기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80년대 독고탁은 고교야구 붐을 일으켰고 90년대 아기공룡 둘리는 40년이 넘도록 대중의 사랑을 받는 독보적인 캐릭터로 평가받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작가 입장에서 그리고 둘리 아빠 입장에서는 그 둘리를 대하는 마음 여전하고요. 처음 시작이나 지금이나 대단했습니다. 홍길동에서 둘리까지 30년 동안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 100여 편 가운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디지털 제작이 일반화되기 전에 셀룰로스 투명판 위에 일일이 손으로 그린 땀냄새가 묻어나는 작품들입니다. 투명판 그림을 배경 위에 놓고 카메라로 찍어 움직임을 만드는 제작 과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 애니메이션은 장편 한 편을 위해 수십만 장을 애니메이터가 손으로 그리는 기법으로 애니메이터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디테일하고 섬세한 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사랑받는 전통적인 기법입니다. 홍길동, 태권보이 등이 새겨진 스탬프로 자신만의 캐릭터 카드를 만들 수 있고 운이 좋다면 이벤트를 통해 애니메이션 필름 슬라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30년을 담은 이번 전시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한국의 엘사로 불리는 배우 박해나가 첫 단독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20년 가까운 배우 생활을 돌아봅니다. 각종 갈라 무대에 섰던 이충주도 애니메이션 OST를 부르는 콘서트에 섭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한계는 무너졌어. 내 길을 갈 거야. 시도하기 전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위키드에서 엘파바의 대사와 노래를 소화했던 뮤지컬 배우 박해나가 첫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다 잊어 하늘바람과 살 테야. 한국의 엘사가 콘서트를 열어주길 고대했던 팬들의 주문에 자신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딴 공연으로 답합니다. 팬들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콘서트 해달라,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많은 팬분들이 계셔서 그래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싶어요. 폭발적인 노래 실력에 상대적으로 연기력이 묻힐 만큼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뮤지컬 무대에서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꽤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의 곡을 이제 다 공연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이번 공연의 큰 얼개는 물론 선곡까지 기획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팬들과 함께 뮤지컬 배우로서 걸어온 길을 되짚습니다. 굵직한 뮤지컬 공연들은 물론 각종 갈라 콘서트에 섰던 이충주 역시 명작 애니메이션 콘서트에 참여합니다. SNS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팬들과 활발하게 음악으로 소통해왔던 이충주.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네. 최근엔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무대에 서며 음악의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기타를 치면서 무대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꿈만 같고 또 동경하던 모습을 제가 무대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고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충주가 오르는 이번 무대는 알라딘과 겨울왕국 등 디즈니와 픽사의 대표작 OST가 대거 연주될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나들이 계획 많으실 텐데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흐리기만 한데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중부는 5mm 미만, 남부도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은 아침까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0.2도, 부산은 13.8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18도, 안동 21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